거제도 앞 바다는요, 전에 없던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려 227척의 병선이 거제도 앞바다에 몰려온 겁니다. 배 안에는요, 무려 17,000여 명의 군인이 타고 있었죠. 대체 이들은 어디서 왔고 왜 이곳에 모여들었을까요? 이들의 목표는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마도 정말. 대마도. 조선 건국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대가 해외 출병을 떠난 사건, 바로 대마도 정벌입니다. 자, 이들은요, 바로 이 대마도로 출병하기 위해서 모인 조선의 군대였던 거예요. 조선군은요, 19일에 전열을 가다듬고요, 다음 날인 20일에 대마도로 향합니다. 순식간에 대마도 해안선을 빼곡하게 채운 조선의 대군. 자, 저 멀리서 몰려오는 이 조선의 병선을 본 대마도 사람들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섭죠 일단은. 무섭죠. 그렇죠. 군대들이 많이 오는. 네, 대마도 사람들은요, 잔뜩 겁을 먹고요,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마도 토벌은 순식간에 시작됐습니다. 조선군은요, 1930여 채의 집과 선박 129척을 불태우고요, 114명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군에 의해 초토화가 된 대마도. 토벌은 겨우 13일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죠? 이게 낯선 이야기죠? 다른 나라의 땅을 탐내거나 침략하지 않던 조선이 왜 이 대마도를 이토록 무참히 공격했을까요? 한반도를 오랫동안 그리고 지독하게 괴롭혀온 바로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외국. 맞습니다. 바로 왜구. 대마도가 이 왜구들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대마도를 근거지로 한 왜구가 조선 건국 이후에도 여전히 극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마도는 어떻게 하다가 그 왜구의 그런 소굴이 된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마도의 환경이 너무 척박했기 때문이에요. 대마도는요, 지형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쌀농사를 넓게 지을 평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 끝내 이 식량 문제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들이 조선을 침략하는 왜구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대적인 대마도 토벌을 결정한 인물은 누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정한 인물. 상황이 중요해 교유하기를 외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한다.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세종실록인데요. 네네네. 예. 상황은 그럼 누굴까요? 상황은 이제 살아 있는데 왕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물려준 거고. 오,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태종이죠. 아이고야. 맞아. 맞습니다. 바로 태종. 대마도 정벌 당시는 세종이 즉위한 뒤였지만 병권은 여전히 누가 쥐고 있다? 태종. 태종이 쥐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왜구가 조선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는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젠 더는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태종이 결국 칼을 빼든. 뽑아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태종은 처음부터 왜구를 무력으로 제압했을까요? 회유도 하고 다른 방법도 찾다가 이제 너무 과해지니까 정복을 하려고 나선 게 아닐까요? 네. 사실 태종이 이렇게 칼을 들기까지는요, 참고 또 참은 아주 긴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마도 정벌 이전에 왜구들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파격적인 대책을 진행한 사람 역시 태종이었습니다. 어떻게요?
항복한 왜구들은 조선에 살도록 허가해 줬고요. 또 귀화해서 공적을 세운 왜구에겐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관직도 줬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왜구를 줄이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태종은요. 당시로선 전무후무했던 일을 벌입니다. 조선 최초로 무언가를 만든 거예요. 자, 태종은 네. 조선 최초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약간 어떤 부서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외구들을 위해서. 외국인들 오면 이제 바로 받을 수 있게끔. 네. 바로 최초의 외인 전용 항구. 한국? 항구. 외인만 따로 다니는 거예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의 진해인 제포 그리고 부산의 부산포에 외인 전용 항구를 만들어서요. 대마도와 외인들이 조선 땅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게 한 겁니다. 대마도 사람들이 항구에 와서 물건을 팔고 돈을 벌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태종은요. 대마도 사람들이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가 아니라 정식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야, 그래요? 네, 약탈을 못하게끔 하려고 한 건데 그렇죠.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몇 번 사고 보니까 아 이거 그냥 훔치는 게 아닌데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렇게 그렇지 않나? 돈 주고 산다고 이거를 이러면서. 교수님, 그럼 태종이 쓴 이 방법이 왜구를 줄이는데 도움이 좀 됐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대마도 사람들은 정식으로 무역길이 열리니까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나 생선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쌀과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돈도 벌고 쌀도 살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구태여 사람을 해치지 않고 식량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적질보다는 상인이 되어다 보니까 왜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합리적이었네요. 맞습니다. 항구는요. 금세 물건을 사고 파는 외인과 무역선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1409년 태종은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건물도 세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교과서에 잘 나오는 별점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외관. 외관은요. 말 그대로 외인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외관은 이 조선에 들어온 외인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면서 또 외인들이 체류하는 동안 생활하는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역할도 했죠. 자, 그렇다면 외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산에 어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외관이 처음 생긴 곳은 한양이었습니다. 한양이 생겼어요? 네네. 그 항구 쪽이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가까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여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외인 무역상들은요. 반드시 그 우두머리를 모아가지고 정식 사절단을 꾸려서 한양으로 가야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들어왔으니까 신고? 그렇죠. 조선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이 되어서야 무역상들은 물품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절차가 있었네요. 일단 인사부터 하고,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그다음부터 무역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사해야죠. 네. 자, 그리고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른 후 제포와 부산포에도 외관이 들어섭니다. 넘쳐나는 외인들이 조선 내에서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외관은 어떤 곳 같아요? 출입국 와우. 사무소, 출입국 사무소. 네, 출입국 사무소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예. 맞아요. 양평에도 있고요. 어디나 이제 많이. 자, 지금으로 치면요. 외관은요. 외인 전용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또 외교와 무역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조선에 외인 전용 항구를 열고 외관을 만들었던 태종에 이어 세종도요. 대마도 사람들의 활동을 제포와 부산포에 제한시켜서 왜구의 싹을 없애려 했습니다. 결국 살 길을 찾던 왜구들은 태종이 만든 그 외관에 스스로 갇힌 거죠. 삼포를 뒤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바로 삼포 주변에서 조선인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면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1508년 가덕도에서 나무를 베던 조선인 9명이 살해당합니다. 심한데? 너무 많은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09년 독일도에서는요. 정박한 배에서 선원 6명이 칼에 찔려 처참히 살해당하고 1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자, 조선 조정 대신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곳은 어디? 근데 뭐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왜구를 의심해. 그렇죠. 바로 삼포 지역의 외인, 그리고 조선 해안가에 다시 출몰하기 시작한 왜구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던 조선 조정은요, 결국 강경한 대책을 세웁니다. 해안가를 침범한 왜구는 보이는 즉시 죽이고요. 누구나 그 목을 볼 수 있게 삼포 해안에 왜구의 목을 걸게 합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연이어 조선인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왜구의 목이 전시되듯 걸린 삼포 해변. 삼포 외인과 조선인들 사이의 경계심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러던 1510년 4월 4일 긴장감이 돌던 삼포에 조선인과 외인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선 관군이 제포 바닷가에서 왜구 4명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조선인을 괴롭히는 왜구 죽인 게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죽여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괴롭히면은. 네, 근데 문제가 됐다고요? 네, 안 괴롭힌 거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네. 알고 봤더니 이들은 왜구가 아니라 제포에 살고 있던 무고한 외인이었던 거예요. 그니까. 아무 죄가 없는 4명의 외인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왜구로 오해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제포의 외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나죠. 쳐들어갑니다. 잘못도 없는데 왜 죽였냐 이렇게 반발하고. 반발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외인들은요, 일제히 무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조선 땅에서 외인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외인들에게 성은 순식간에 함락당했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도가 된 외인들의 칼끝이 한 곳 어디겠습니까? 백성들. 백성들이 그렇죠. 민가죠, 민가. 네. 인근 민가를 약탈하고 막 불 지르고 민가에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살해당한 민간인만 272명. 불태워진 집은 약 800여 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전쟁이네요, 전쟁. 그렇죠. 이 사건을요,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삼포외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2년 전에 일어난 왜란, 삼포외란입니다. 선생님, 근데 외인이 이렇게 급습을 했다고 해도 너무 심하게 좀 당한 게 아닌가. 저희가 대처가 좀 뭔가 잘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당시 이 삼포외란에는요, 조선이 미처 몰랐던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보시죠. 외인 4명을 죽였기 때문에 도주가 병선 수백 척을 나누어 보내어 이곳과 부산포 등의 변장과 서로 싸우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주가 누굴까요? 대마도? 예, 맞습니다. 바로 대마도 영주입니다. 폭동이 일어났던 4월 4일 당일 대마도 영주가 삼포 해안에 수백 척의 배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대마도 영주가 삼포 외인들과 미리 손을 잡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항구만 열어줘도 감지덕지라고 했던 대마도가 또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삼포외란에 대해서 과거에는
왜구의 작은 소란 사태 정도 이렇게 이제 인식했던 것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선을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대규모 침략 전쟁의 일부로 보고도 있습니다. 삼포에서 벌어진 대규모 외란. 조선 조정엔 외란이 벌어지고 4일 뒤에야 소식이 전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급습에 조선 조정은 부랴부랴 정예군을 모아서 토벌대를 꾸려 삼포로 보냅니다. 외란이 일어나고 14일 뒤 4월 18일 삼포에 도착한 토벌대는요, 이 지방군과 힘을 합쳐 외적을 공격합니다. 치열했던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당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포와 물이 다 붉게 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제포 앞바다가 온통 피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는 누구의 피였을까요? 화살에 맞아 바다에 빠져 죽은 자는 얼마인지 알지 못할 정도이며 통째로 침몰된 배가 세 척인데 우리 군사는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습니다. 완승 아니에요? 네. 와. 외란이 일어나고 15일의 격전 끝에 결국 조선군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오. 그렇게 삼포외란이 끝난 후 조선 조정은요, 바로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다시 문을 또 닫았을까요? 다 못 살게 한다. 바로 삼포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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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 열었는데. 근데 이제는 닫아야죠. 그렇죠. 부산을 차지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래까지 끊기게 된 상황. 대마도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니 대마도 영주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삼포회란이 끝나고 2년 뒤에 조선 조정에 의문의 상자가 도착합니다. 상자? 이 상자에는요, 아주 경악할 만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경악한다. 경악할 만한 거? 원래 머리 같은 거 들어있으면 경악하잖아요. 머리 잘린. 본 사람처럼 얘기해요. 의문의 상자 안에 머리 정도 들어있어야 놀란다. 예원 씨는. 아, 예. 네. 웬만해서는. 네. 우리 조선 역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아. 상자에 들어 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본 국왕이 대마도주에게 신칙하여 경호년 반란 때의 외적을 베어 봉종을 시켜 머리를 함에 담아 와서 바치고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바로 일본 국왕이 대마도 영주시켜가지고 삼포외란을 일으킨 주범 중 한 사람의 목을 베어서 조선 조정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대마도는요, 삼포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근데 이를 본 조선 조정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머리가 오긴 했는데 정말 그거를 일으킨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친제의 거절합니다. 어. 네. 아니 왜냐면 뭐 우두머리에 목을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죠? 이렇게 해서 거절당한 이 대마도 영주, 이들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건 지금 어쨌건 생계와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요. 네, 쌀이 없어요. 그럼요, 대마도에. 그럼요. 대마도 영주 다음에는요 8명의 목을 베어서 조선 조정에 보냅니다. 아, 그것도 좀 불편한데 계속 섬뜩하게 사과 방식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협박 아니에요? 협박? 네. 자, 대마도가 벌인 짓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조선.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뒤 조선 큰 결심합니다. 다시 항구 열어줍니다. 예? 왜요? 왜 그랬을까? 당시 조선은 명나라하고는 사대 정책을 전개했고 일본과는 가까이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교린 정책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역시
대마도나 일본에서만 나는 은이나 구리 같은 광물을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조선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란 말이죠. 대신에 조선에게 유리한 조약을 맺고 항구를 다시 열었던 거죠. 아, 교역이 좀 필요하긴 했었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대마도와 엄격한 약조를 맺고 다시 한번 열게 된 항구. 그런데 1544년부터는요. 딱 하나의 항만 개방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부산포. 맞습니다. 조선은 삼포외란 이후에 외관을 조선의 딱 한 곳, 부산에만 한정시킵니다. 대마도는요, 겨우 조선의 부산 땅만을 밟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조선은 왜 대마도에게 부산포 한 곳만 열어줬을까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여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불법 체류자 생기고 하니까 관리를 위해서. 아직 못 믿는 거죠? 네. 삼포외란 이후 대마도가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다고 조선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허허. 조선의 이러한 걱정은 곧 현실이 됩니다. 아, 부산포를 향해 외적선이 새까만 구름처럼 몰려왔던 사건, 바로 1592년 4월 13일. 1호 9위? 네, 아니, 임진왜란. 그렇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부산에 도착한 일본군은요, 겨우 20여일 만에 단숨에 한양에 도착하죠. 그런데 부산에서 한양까지 이 수많은 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문제. 일본군이 20일 만에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삼포를 열어서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아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거의 80% 오답. 정답. 네. 그 외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선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해야 됩니다. 오답. 정답. 오케이. 오답. 정답. 네. 항상 그 가장 높은 왕에게 외관까지 가서 인사하고 허락을 맡아야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지름길을 아는 거죠. 정답. 아 이거 내가 맞을 수 있었는데. 아, 맞습니다. 한양 외관으로 가는 길을 이용한 거예요. 맞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 이거 저도 궁금했거든요. 처음 왔는데 어떻게 20일 만에 한양까지 가냐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을 침략하기 훨씬 전부터 이 조선의 지리와 국방의 약점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1599년 조선 조정에 의문의 편지 한 통이 전달됩니다. 대체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금으로 두 나라가 우호 관계를 맺으면 떠나간 자나 도망간 자 또는 이곳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배로 내보낼 것인데 나머지는 하나하나 양해를 구하면서 황공하여 머리 조아리며 이만 줄입니다. 편지 내용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태도가 어떻습니까? 약간 사과? 아주 공손하죠? 네. 두 나라의 우호를 위해서 포로를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 편지 과연 누가 보냈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새롭게 일본을 제패한 쇼군,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해했어. 일본의 새로운 실권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국교 정상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명나라와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업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근데 그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전쟁 막 끝나고 나서 받은 거면 그냥 바로 들자마자 아, 했을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너무 반복되니까. 맞습니다. 조선은요, 일본의 요구 받아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일본은요, 조선에 바짝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조선의 국교를 맺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그 낮게 엎드렸을 때 눈빛을 잘 봐야 되는데 엎드리고 이렇게 보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 아 너무 많이 속아서. 맞아요. 예.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얼마나 오랫동안 조선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첫 조선 포로를 보낸 1599년부터 무려 10년. 10년. 아, 10년이요? 네. 10년이면 좀 자, 일본이 이렇게 수차례 문을 두드린 끝에 1609년 드디어 조선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번에 조선은요, 이전과는 다른 조건을 냅니다. 바로 조선에 입국할 수 있는 입국 대상자를 지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국 허가증이 없이는요, 어떤 외인도 조선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한 것이죠. 자, 이런 조건을 지금 내놓았는데 일본은 받아들였을까요? 뭐 일단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답이 온 거면 바로 받지 않았을까요? 감지덕지죠. 일본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광해군이 즉위한 1609년 기유년에 조선 조정이 일본에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약조, 기유약조를 맺고요,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재개됩니다.